안녕하십니까. 대전 둔산동의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똑같은 파일인데요. 이렇게 중학국어 관련 파일로 필수 영어로 검은색으로 찍었는데요. 이 흰색으로 찍을 때는 심화에서 관련된 것들, 이 단어에 대한 생각들 이렇게 자유롭게 단순 용어를 외우는 걸 넘어서 이런 것들을 시험과 연관시켜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고등 수준의 내용들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같은 파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이 설명문이라고 나왔을 때는요, 해설을 분명하니까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이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일치하게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정보를 찾는 문제. 그럼 정보를 찾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설명한 것들이 특히 이렇게 단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단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하고 과정 같은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의 조건 9가지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9가지 방식의 특성을 물어보는 걸, 이 설명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9가지 방식의 특성을 통해 확인하는,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정보를 찾아내는 능력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 논설문의 경우에는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 근거가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객관적.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가? 이건 주장인가? 어떤 사실인가? 이건 주장인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실을 통해서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건 근거로 사용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가? 주장인가? 아니면 근거로 사용되는가? 이거를 명확하게 나누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인가? 주장인가? 이 주장인데 이걸 근거로 사용된 사실인가? 근거는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동그라미, 주장은 뭐 세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이 논설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 그 논설문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내문의 경우에는요,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상황에서의 안내고, 이 안내의 육하원칙으로 누구한테 안내고, 언제고, 어디서 했고, 무엇을 안내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특징이 뭔지 라는 걸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설명문과 논설문은 양대 비문학의 두 개의 큰 갈래인데요. 그 외에 나머지 실용경들은 실용적인 상황에서의 육하원칙, 이 기사문도 그렇거든요. 육하원칙을 명확하게 구분해라 라는 의미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내문, 기사문, 기회, 설명문과 논설문 제외한 모든 것들은 육하원칙으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가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학생들의 시의 글자나 내용들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이 시를 갖다가 하나의 전체 그냥 이어진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장별로 이렇게 끊어요. 마침표가 특히 분명히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받침표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고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 덩어리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놔서 이야기의 줄거리, 흐름을 그냥 먼저 큰 흐름을 뽑은 다음에 세세한 걸 해야지, 세세한 문장별로 이해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시가. 그 다음에 시에서는 표현법, 수사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름답게 표현하고 함축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표현법, 수사법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어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이 소설 문제를 풀을 때는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거는 소설에 사면서는 죽으면 주제 구성 문체, 사람이 죽으면 인사를 2번 하죠. 그다음에 인사배. 그래서 구성에 사면서는 인사배입니다. 인물, 사건, 배경.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있고 그 인물들이 갈등이란 사건을 어떤 배경에서 일으키기 때문에 이 소설을 풀 때는 적어도 이렇게 인물을 이렇게 늘어놓은 다음에요, 여기서부터 무슨 일이 있었나,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사람과 관련된 사람은 또 누군가, 이 사람은 반대다. 이렇게 주동 인물은 좀 큰 동그라미를 치고요, 부수적인 인물은 작은 동그라미나 세모 같은 걸로 쳐서 인물 관계도를 떠올릴 수 있을 때 이 소설을 제일 빠르게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 수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의 체험이기 때문에 이 체험의 특징이 시험에 나옵니다. 소재가 특이하거나, 아니면 교훈이 특이하거나, 아니면 이 서술 방식이 특이하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수필의 특징, 이 개성을 어떤 부분에다가 집중했느냐를 물어보고 찾는 게 수필입니다. 다음에 이 희곡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희곡이 이제 시나리오, 아니면 이 시나리오도 영화인데, 이 영화나 희곡은 요 어떤 이 상황, 이 영화적인 상황, 희곡적인 상황,
이 시국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소품들, 이 상황이 어떤가를 명확하게 파악을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육하원칙으로 전체 줄거리를 잡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자, 전기문 시험에서는요, 특별히 이 전기문이 쓰는 방식이나 스타일이 있어요. 그 방식이나 스타일이 뭐냐면, 어떤 영웅이 탄생했는데 고난을 겪어서 망하고, 그러니까 도망갔죠. 도망가서 어디서 무술을 갖고 굉장히 열심히 훈련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했는데 까당 져요. 그랬더니 다시 수련을 해갖고 원수를 갚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가 있어요. 전형적인 구조. 이 구조에서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가. 왜? 이 전형적인 구조는 시험 문제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전형적인 구조에서 좀 달라진 것들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 것 같이 알아내야 돼요. 전기문. 자, 기행문은 기행문을 가면 그 장소를 가는 과정에서 그 장소의 특성, 그 장소에서 느낀 감정, 그 사람이 왜 그럼 거기에 기행을 했을까? 여기서 무슨 감정을 느꼈을까? 이 여행에 기행을 했을 때 느끼는 자연과 세상과의 관계, 아니면 나와 세상과의 관계, 이런 거를 포함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수기는 시험 문제가 내기가 쉽지 않겠죠. 편집글들도 시험 문제 내기가 쉽고, 개인적인 일상사가 많으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두괄식, 미괄식 이런 것들은 글의 구성 방식은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비문학이나 글을 뽑을 때 주제를 여기다 숨겨놨대. 그러면 주제가 어디 숨어 있는지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들을 봤을 때요, 이 글의 소재. 그러니까 보통은 문학과 비문학 이렇게 사람들은 나누지만,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문학과 나머지 구경수사과 음미 도가체 하는 과목별 소재. 왜? 과목 물리 소재하고 수학하고 교과서 쓰는 방식이 좀 다르고요, 국사도 좀 다르고, 또 경제도 교과서 쓰는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이런 교과목의 특성이 비문학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교과목 비문학처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글들은 이건 경제 내용의 지문이구나, 이런 질문은 어디에 핵심이 숨어있다, 이게 더 확장하면 책을 볼 때 이 책의 소재나 종류, 책의 종류에 따라서 읽는 방식이 다 틀려요. 만화책은 후루룩 보는 거고, 잡집들은 사라락 보는 거고, 그죠? 수학책은 꼼꼼하게 읽어서 푸는 거고, 이해돼요? 소설은 쑥 빠져갖고 인물들의 갈등을 봐가면서 읽는 거고. 그러니까 글의 갈래마다 읽기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건 왜 다르냐면, 이 글의 방식마다 글의 주제를 숨기는 방식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 글의 구성 방식은 그 주제를 어떤 식으로 숨기느냐, 어떤 주제는 두괄식이 적합하고, 어떤 주제는 미괄식이, 어떤 글에는 어떤 주제는 양괄식이, 어떨 때는 병렬식이 중요한가, 많이 쓰는가 하고, 이런 특성, 글의 구성 방식의 특성을 기억하면 굉장한 노하우가 됩니다. 문제를 풀 때. 그럴 때 많이 씁니다. 이해됐나요? 엄청 어렵죠? 이렇게 수업하니까. 자, 주제는 글을 읽을 때 알파의 오메가, 처음이요 끝입니다. 이제 주제를 파악하면 글이 거의 국어의 70%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풀 때 이 답을 전혀 모르겠다, 그럼 맞는 거 찾아라, 그럼 주제에 맞는 거 틀린 거, 틀린 거 찾아라, 그럼 주제에 틀린 거 찾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제, 줄거리를 중심 생각을 찾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 중심 생각과 관련되는 제재를 가지고 이걸 뒷받침하니까 제재를 꼭 찾아내야 되는 거고, 이 제재하고 요 소재는 이거는 보조 소재로 사용되는구나, 이렇게 인식만 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글을 구성하는 부분, 글을 구성할 때 이렇게 전체적인 아까처럼 4단 구성, 5단 구성 이런 건 너무나 심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고요. 그게 아니라 단락 구성까지도 글의 주제를 만들어줄 때 이 여러 개에서 이 단락이 한 단락, 두 단락, 세 단락, 네 단락 있으면 요 단락은 요 단락과 무슨 관계고, 요 단락은 요 단락과 무슨 관계고, 이 단락 구성이 제일 어렵고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문체는 글을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특이한 문체 외에는 내기가 쉽지 않고, 차라리 문장 구성 방법이 많이 시험 나옵니다. 문장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는가 하는 방법. 자음과 모음은 이게 문법에서 소리내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음운 법칙이라든가, 이런 의문 법칙,
음운 법칙이라니까 이런 거에 시험 문제 나오지 자음과 모음 자체로서는 음운 법칙 이런 게 나오지 소리 내는 법칙이 나오지 자음과 모음 자체로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잘 됐나요? 자 다음에 이렇게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평서문 뭐뭐 다 이렇게 끝나니까 평범하게 서술됐는데 이 감탄문에는 이 주제가 압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탄문. 또 의문문의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답변이 바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묻는 것만 요걸 써야지 아무 때나 물음표 쓰는 거 아닙니다. 글 쓸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음표가 나오면 바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의문문을 서리법이라고 하거든요. 서리법. 근데 서리법이라고도 이제 서리법도 다 내서 이제 서리적이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서리적이 뭐냐면 이 경향, 흐름, 특징이 있는 게 적이라고 합니다. 경향, 흐름, 특징. 그러니까 질문하는 느낌이 든다고 뉘앙스라고. 그러니까 이 물음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고전시효, 누가 알랴, 뭐 감탄문인지 의문문인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줄거리 상황을 다 파악해서 이게 감탄문인지 의문문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다음 명령문은 묘해라 해서 쉽게 안 나오는데 이 청유문은 요청 권유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권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했을 때 이 가자스라 이렇게 했으면 요청 권유를 하는 게 뭐하고 왜 권유하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운문과 산문에서 운문은 운율성인데 시로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리듬으로 노래해봐라 이런 건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운문에 대한 이론이 조금 나오는 거고 나머지들은 전부 산문이기 때문에 이 운문에 대한 이론만 조금 알아두면 됩니다. 자 다시 이렇게 보실 때 자, 이 수사법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 중학교 때나 뭐 이럴 때 뭐 자주 나오기는 해요. 자주 나오기는 하는데 이 수사법을 공부할 때도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원관념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요 예제를 보고 이걸 찾으면 됩니다. 그 마음은 있을 것 같다. 같이 있으니까 직유법. 됐죠? 은유법은 내 마음은 A는 B다. A는 B다인데 같이 드시가 없어. A는 B다. 이렇게 되는데 요게 같이 드시가 생략되고 B야. 그러니까 은유법. 은실술, 은익술 이런 겁니다. 요거는 A는 B다 하고 요 B가 있습니다. 확실히. 요게 같이 드시처럼 인양이 요겁니다. 요거. 이해됐어요? 자, 대유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빵이 식량을 대상으로 해주죠. 근데 우리 빈 주먹은 가난이고, 풍유법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오? 지나가는 말이 고운 말이 지나가면 고운 말을 데리고 와요? 예쁜 말을? 언어? 이렇게 속담, 격언. 자, 의인법은 사람처럼. 자,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의인법하고 비슷한 게 의인법하고 사료법하고 이게 따로따로 한 개만 든다고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달이 웃는다. 달이 웃는다. 이렇게 달이 웃는다. 달은 생물체예요? 생물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생물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화류법도 되고 웃는 달은 사람만 한대요. 희노애락 갖고 울고 웃는 거. 그래서 의인법도 됩니다. 또 이 사람의 감정은 주관이거든요. 사람의 감정. 이건 주관이 이 객관적인 물건. 이 달을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상관 있는 물건에다가 감정이 들어갔죠. 이걸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감정. 뭐라고 한다고요? 감정이입. 감정이입. 감정이 이동 입장했다. 그래서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화류법도 되고 의인법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달이 웃는다는 요게 들어갑니다. 이거 화류법은 무생물이야. 무생물. 움직이지 못하는 게 움직이니까 화류법이고 의인은 인간이 아닌데 인간처럼한 요기가 들어간 거예요. 달이 웃는다는. 근데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내신에서는 이게 많이 나와요.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많이 나와요. 중학교 시험에서만 의인법 나오고 의인법, 화류법 두 개 겹쳐서는 잘 안 나오고. 이해됐죠? 자, 의태법은 태도고 의성법은 소리고. 그럼 둘 다 합쳐서 음성상징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거는 모양새를 봐야 되는데 의성어, 의태어인지 기억 못하면 못할 경우도 많아요. 자, 그래서 자기가 비슷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시험 볼 때. 자, 이 과장법은 어쨌든 굉장히 그냥 무의식적으로 쓰는 게 많아서 그 과장법 크게 해서 야 눈곱만큼도 없어 뭐 이런 거 이런 게 과장법 아니고 야 왜 우리 집에 야 뭐 이 쥐꼬리만큼도 없어 이런 것도 과장법이에요. 표현은. 근데 이렇게 사용되는 은유 중에 평화의 상징이 비둘기다 이런 게 은유인데 하도 많이 써서 은유 같지 않은 비유 같지 않은 걸 사은유라고 그래요. 사은유 죽은 은유. 너무 많이 사용해서 신선하지 않다. 죽은 은유다. 사은유. 이런 것처럼 과장법도 너무 일상적으로 쓰여서 과장법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다고. 집채만한 파도 이것도 너무 흔하죠. 자, 반복법은 어쨌든 2번인데 예시법은 몇 번? 반복은 몇 번? 반복법은 2번 나오면 되고 예시는 1번 이상 나오면 되고 열거법은 보통은 3개 이상 나와야 되고 개수가 그래요. 그래서 2번만 딱 2번만 나와도 반복법입니다. 그래서 찾으라고 해서 단어 자체가 2번 나와도 반복법이에요. 자, 열거법은 3개 이상. 점층법하고 정강법은 2개인데 이거 꼭 조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은데 이걸 평면으로 그리면 높이로 그리면 입체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올라가죠. 강해지죠. 점층법이에요. 점층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높아지기도 해서 더 강해지면 점층법, 더 부드러워지고 약해지면 정강법입니다. 근데 이 점층법, 정강법, 요게 과장법에서 과소법은 없다고 그랬죠? 너무 작은 건 과소다. 이게 장은 기르니까. 과소법은 없기 때문에 쥐꼬리만큼 이렇게 조그맣게 해도 과장법이. 이해됐죠? 자, 다음에 요게 단어를 사람들이 요거를 헷갈려 해요. 비교법하고 비교하고 비유하고 대조하고 대유하고 대비하고 그래서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비교는 뭐라고 했어요? 성적이 바로 비슷하니까 이거 비슷할 때 유사할 때 이거는 비슷 유사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비유 비슷 유사는 다 돼. 비교는 공통점 뭐라고 공. 대조는 뭐예요? 차이점 차이. 공차가 노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공차. 성격 대조 차이 그죠? 공통점 비교. 그럼 비유는 비슷 유사하면 다 돼. 비교 대조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야. 대유는 대표되는 거를 비유하는 거야. 식량에 한 빵을 달라. 그러면 대비는 뭐냐? 대조와 비교가 다 들어가. 대조와 비교가 다 들어와. 근데 이걸 차이점으로 하기도 돼.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둘 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자, A와 B가 차이가 나죠. 이렇게 A와 B가 이만큼 차이가 나. 그럼 이 가운데는 공통점이죠. 공통점을 전제로 해야 차이점이 명확해지는 거고 차이점이란 것은 공통점을 전제로 해야 명확하고 차이점을 얘기할 때는 차이점이 전제가 돼야 공통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를 얘기하라 그럼 당연히 공통점 얘기하는 거고 공통점을 얘기하라 그럼 당연히 차이점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라는 걸 더 많이 설명하면 되는 것 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공차고 얘기하는 거. 공차고 얘기하시라고. 이해되세요? 자, 다음. 자, 이거 보세요. 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거 짧다, 길다는 뭐예요? 짧다, 길다는 대조죠. 근데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럼 요거 2개는 뭐예요? 대꾸법입니다. 대꾸. 구절이 대립됐잖아.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해됐어요? 이 짧고 하고 길다는 2개는 뭐라고? 차이니까 뭐라고? 대조라고. 그지? 근데 이 속담 자체를 사용했지 어떤 글에다가 그럼 풍유법이라고. 왜?
속담 격언이잖아.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한 문장에서 풍유법도 찾아낼 수 있고 대꾸법도 찾아낼 수 있고 대조법도 찾아낼 수 있어. 이해되세요? 자, 미화법은 그러니까 더 실제보다 더 예쁘게 얘기하는 거 미화법. 추하게 얘기하는 건 안 나오는데 배운 적이 없는데 추하게 더 추하게. 연세법은 이거를 끊어야 돼. 콤마가 있어요. 잘 보면. 그럼 콤마 앞뒤가 이렇게 같은 게 나와. 연세법은 원한다고 콤마가 나와서 봐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가운데 콤마가 있어. 콤마. 그래서 이렇게 둘이 꿈, 나머지 둘은 꿈은 똑같은 게 나와. 자, 영탄법은 이 느낌표가 있어. 맞춤표 이렇게. 이해되세요? 영탄, 감탄이니까. 자, 다음에 여기서 보면 도치법을 보게 되면 서운한 마음이 든다. 이렇게 맞춤법화가 있는데 여기 앞에 뭔가가 없어. 없는 게 바로 뒤에 나와. 그래서 이 맞춤법을 중심으로 앞뒤가 연결이 돼. 자, 맞춤법을 중심으로 앞뒤가 연결이 되는 건 도치법이고 이렇게 컴바를 중심으로 앞으로 똑같은 게 나오면 연세법이고. 됐어요? 대꾸법 이거 보세요. 파란 하늘은 구름이 흐르고 하얀 모래밭엔 이거 장소죠. 장소. 이것도 장소 나오면 이것도 장소 나와야 되고 구름이 흐른다. 자, 물새가 논인다. 주어서 서로 그래서 구절이 대립되는 거야. 자, 구하고 절을 할 때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것이고 구는 주어만 있든지 동사만 있든지 아니면 명사구만 있든지 아니면 부사만 있든지 이렇게 구분 이렇게 되지만 근데 대꾸법에서는 이걸 두 개 짝이 되는 절이 있어야 된다고. 대립구절 대립구절. 자, 서리법은 뭐라 그랬어요? 서리법은 뭐라 그랬어요? 질문하는 거. 질문의 답변이 뭐라고요? 명확하게 주제라고. 다음에 인용법은 끌어서 사용하는 거야. 인용법. 유명한 말이나 자료를. 그렇죠? 그럼 끌어서 사는데 봐봐요. 원수를 사랑하라 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자체가 인용인데 어떨 때는 예를 들면 이 인용 자체가 예시와 관련이 될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반어하고 역설은 차이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이제 반어는 이 뜻 자체가 반대야. 뜻이 숙제 안 했는데 잘했다. 조른 애를 보고 잘한다. 그럼 뜻이 반대야. 이건 반대. 이제 역설은 뜻이 새로운 뜻이야. 소리 없는 아우성. 와와 영화에서 막 이마 하고 막 소리치잖아. 그지? 자, 이렇게 반어법은 반대 뜻이고 역설법은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 새로운 뜻이야. 새 뜻. 근데 이거는 그러면 뭘 보고 판단해야 되냐면 이거는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돼. 주변 상황. 거기에 써있는 거는 그 정상적으로 써있어. 문장이.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돼. 잘했다 그러면 잘했는 줄 알면 상황 파악을 못하는 애. 이거는 단어가 이상해. 단어를 보고 판단.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데 왜 아우성이야?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비정상이야. 문장 자체가. 이거 자체는 문장은 정상이야. 이해됐어요? 구분되죠? 두 개? 네. 자, 반어와 역설을 했고요. 생략은 빼진 거야. 그러면 생략을 누구나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어야 좋은 거고, 문답도 질문하고 답변인데 이 질문을 이렇게 하면 질문의 핵심하고 답변의 핵심을 싸서 연결시켜 놓기를 그래. 그래야 문제 풀 때 되게 편리해. 질문한 것과 대답을 번듯이 나눠. 일부러 사용한 거니까. 도노법은 누구야? 부르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고. 이 정의를 할 때는 뭐 때문에 애들이 힘드냐면 A는 뭐뭐하는 B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거보다 B가 훨씬 커. 그래서 A는 이만하고 B는 이만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뭐뭐하는 하고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야 이게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 안에서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동물이다. 그럼 동물이 훨씬 크지. 이제 생각하는 그래야 여기에 턱 들어간다고. 여기 설명도 있어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자, 예시는 한 개고 분류하고 분석을 할 때 이걸 생각해야 돼. 똑같이 분류도 한 덩어리 안에서 해. 한 덩어리 안에서. 근데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 이거는 종류별로 묶기만 하는 거야. 근데 요거는
이 한 덩어리에서 이걸 나눠가지고 시침, 분침, 시계 하면서 부분별로 구성 요소별로 해설을 해야 돼. 해석을 해줘야 돼. 이거는 묶어놔서 여기에 있는 묶인 종류의 기준이 중요한 거고, 이 분석은 요거 전체 안에서 요 시침의 기능이 중요한 거야. 기능. 이해되세요? 좀 더 섬세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해줘야지. 비교 대조는 아까 했고, 비유도 했죠. 비순주사. 이제 확인 지정이란 말도 있는데, A는 B다,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의하고 구분할 때 힘든데 특별히 많이 나오진 않아. 근데 이거를 섬세하게 나중에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는 있는데, 찍어서. 이제 완전 고등 수준이니까 넘어가서 하는 거야. 다음에 여기에 진술 방법이 있어요. 진술 방법, 서술 방법.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 진술 방법이나 서술 방법이나 설명 방법이나 다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표현 이론 찾아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설명 방법은 이 설명하는 방식, 구조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빨리 찾는 거. 묘사는 특징이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성격 묘사 이런 거 아니라고 했지. 국어에서 나오는 거는 얼굴 형태 묘사하든지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장면을 묘사하든지, 이것만 묘사고 나머지는 묘사라고 안 쓰고 그냥 심리 묘사 그런 거면 그냥 일반적으로 국어 용어로 쓰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라겠지? 에? 묘사. 저봐, 이거 봐. 털이 있는 털복숭이다. 외양 묘사를 한 거지. 자, 서사는 그냥 소설이야. 원래는 영웅이 일대기, 영웅서사시가 음유시인들이 영웅들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읊어줬는데, 이게 나중에 이 영웅전기하는 소설로 돼서 서사하면 소설이라고 딱 생각을 한다고, 사람들이. 자, 논증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데 어쨌든 근거가 타당한다. 타당하다는 거는 타당성은 뭐냐면 이게 맞냐 틀리냐는 거야. 그럼 적절성은 이게 적당한가, 그거랑. 적절성. 이렇게 적절성, 타당성, 이런 신뢰성, 무슨성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용어도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아야 되거든, 다음번에. 그래서 논설문 정확하게 할 때 평가 기준 같은 거 한번 가르쳐 줄 때 또 한번 이걸 해야 돼. 해달라고 하고. 자, 그러면 과정은 시험에 꼭 뭘로 나온다고 했어, 선생님이? 어떤 과정? 화살표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소설에서 화살표가 나오던, 비문학에서 화살표가 나오던, 화살표는 전부 다 이 문장을 이렇게 끊어갖고 요거 사건에서 요거 해갖고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딱딱 안 끌려면 무조건 틀려. 이거는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A에서 B로, 이거를 거꾸로 B에서 A로 이렇게 뒤집어 갖고 제일 많이 나. 홀딱 둘 다 있지, 내용이. 그래서 순서 때문에 홀딱 속아. 이거 극주의. 순서 극주의, 극도로주의. 됐어? 자, 인과관계도 똑같아. 그러니까 A 때문에 A를 원인으로 B가 되지. 근데 B 때문에 A다 이렇게 써버려서 홀딱 틀린다고 애들이. 근데 인과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까지도 생각해야 돼. 자,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딱 A 한 가지만 있어? 아니지, 여러 가지가 있지. 그러니까 인과관계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걸 구해야 되거든, 결정적인 걸. 그래서 이게 밀접해야 돼, 이 관계가. 어떤 A가 잘생겼어. 공부 잘해, 그래서. 가능성 있을 수도 있어. 잘생겨서 애들한테 잘 보여. 칭찬받아.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공부도 더 잘할 수 있잖아. 근데 가장 밀접한. 가장 근거가 뚜렷하게 될 만한 결정적 증거를 찾아주잖아. 그게 인과관계가 이게 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강한 인과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인과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밀접한 걸 찾는 걸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국어를 틀리는 이유가, 쌤 B는 A가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아. 그런데 여기에 시험에 A 다시라고 나왔어. 제시문에. 그러면 네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도 답은 A 다시 때문에 B야. 그지?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더 인과관계가 더 밀접해요? 라고 찾는 것 때문에 제시한 글 있잖아. 지금 기른 거. 그 제시문을 읽는 거야. 그러니까 국어는 읽는 방법이 90% 이상이야. 제시글을 읽는 방법.
이해됐어? 제시글을 빠르게 읽고 정리하는 방법이 다라고. 자, 다음에 요렇게 이런 글 성격 이런 거 성경되는데 요런 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게 주지적, 주정적, 주의적 이런 게 이 선택지에 나와. 이렇게 설명해. 1, 2, 3, 4, 1, 2, 3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설명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문제는 요거는 주지적 글이 여러 개가 있거든. 요 글 내용은 맨날 바뀔 수 있는데 이 주지적, 주정적, 주의적은 안 바뀌거든. 그러니까 이게 시험 용어라고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시험 용어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쭈루루. 특히 또 여기에 이게 이 전통적인 글에서 나왔을 때 이 풍자적은 비꼬는 거잖아. 그지? 풍자극 하고 나오잖아. 그지? 풍자, 해학 말고 골개미도 있어. 골개. 뼈 있는 단어. 그래서 웃기는데 가장 비판적인 거. 비꼬는 게 많은 건 풍자고 그 다음에는 골개고 그 다음에 해학은 거의 비꼬는 거 없이 그냥 웃긴 거. 그지? 그러면 이렇게 전통적일 때는 이렇게 풍자, 해학, 골개라고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관조, 사색. 그래서 이 단어를 사색을 모르는 것처럼 사색 모르는 애들 많거든. 사색. 형이 상학이 공부를 할 때 철학이나 이런 거 형태가 있지만 그러나 높다. 상학. 이 반대가 형이 하학이야. 그러니까 게임하고 기술 만들고 이런 거. 그러면 이 형이 상학이 철학이야. 철학. 이게 고답적이라고 하고 이거 현학적이라고 하거든. 형이상학, 고답적, 현학적. 이것 때문에 애들 무지하게 많이 틀렸어. 단어를 몰라서, 요 단어 자체를 몰라서 풀기도 힘들었어. 나머지 보고도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단어 자체를 몰라서 많이 틀렸다고. 고3인데 요 단어 한 단어 몰랐다고, 현학적 몰랐다고 홀딱 다 틀려버리네. 그것 때문에 서울대 못 갔어. 어떤 애가 이 관조적 요거 한 6, 7년 전인가? 한 10년 됐나 보다. 관조적 몰라가지고 1등급 못 맞아 서울대 못 갔는데 컷등급 있다 떨어져가지고. 관조. 개 얼굴 생각나. 이 관조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험에 반복되는 단어들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지? 이렇게 된다고. 그다음에 감각적을 볼 때는 오감각인데 이 감각이 눈은 차갑고 희없다, 하얗다. 그럼 복합 감각이고, 이 감각이 둘 때 종소리의 동그라미처럼 원래 감각이 원감각이 보조 감각으로 전이 변이 되는 거. 이걸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그러거든. 공감각.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공감각. 내신에서는. 그 다음에 쭈르륵 보고. 단어들을 이제 다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요거 있지. 글의 구성에서 서론에는 뭐 쓰고, 본론에는 뭐 쓰고, 결론에는 뭐 쓰고, 단락 구성은 뭐 쓰고. 이게 이제 논술적인 거거든. 글쓰기인데, 이 글쓰기 수업을 한번 해서 글을 구성되는 원리를 아주 자세히 한번 해줄 거야. 이건 따고 찍을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걸 알게 되잖아. 그러면 글을 읽는 방법.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읽히라고. 그러면 우리는 출발점은 맨날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이 반대 방향에서 쓰기를 연습시키면 이게 굉장히 글을 읽는데 국어가 발전을 해. 그래서 다음 시간에 국어 시간에 오면 뭐라고? 배움이 글쓰기 해주세요. 그래. 알겠어요? 좀만 더 하면 되잖아. 배움이 글쓰기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5단 구성까지 전부 다 하겠지? 문체도 다 하고, 그지? 평원체까지 다 하고, 그래서 이 글쓰기를 한번 명확하게 수업을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간단한 글쓰기 있어. 가장 간단한 글쓰기.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래서 논설문 구조로 해서 글쓰기 만들었는데 이게 15년 걸려서 만든 게 있어. 이 글쓰기를 만든 순간 국어가 그 글쓰기를 중심으로 모든 게 연결된 게 있거든. 다음 시간에 내 대표적인 자랑인 배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뭐 썼어? 빠르게 단어의 종류들, 용어들 쭉 나갔지. 지금은 뭐 했어? 그런 단어의 종류들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험 나오는지, 그런 걸 중심으로
추가해서 보조해서 수업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